내 여자친구는 귀신과 싸운다. 여름방학이 끝난 9월 중순경. 여친도 이제 개강한다고 서울로 올라간 터라 한없이 외로웠다. 내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흥미거리가 없는 지금. 인형녀와 놀러다니는 매일을 빼고 솔로비 씨와 같이 PC방에 들러 스타나 하는 것이 일상의 마무리였다. 난 분명 커플인데 왜 솔로처럼 놀아야 하는 건지. 하여간에 여친 없는 내 일상은 공허하고 매우 지루했다. 여친의 미소와 향기를 느낄 수 없다니 외롭다 못해 금단 현상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그래도 꿋꿋이 참아가며 여친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위안 삼아야 했다. 여친 덕에 방학 숙제를 무사히 끝내고 2학기를 맞이한 어느 날 나는 D라는 친구와 친해졌다. D는 전형적인 스포츠맨으로 키도 크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최근 농구의 맛을 들린 나는 B, C, D와 같이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농구를 했다. 농구에 빠지고 나니까 여친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 가시는 것 같았다. 우리들 중에 BD가 가장 잘했고 키가 작은 나와 C의 실력이 조금 떨어졌다. 휴일에도 만나 농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놀 수 있어서 참 좋았다. A놈은 인형녀와 노느라 농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여간에 여친 생겼다고 친구들과 노는 건 뒷전이었다. 그래도 부르면 달려오는 놈이라 미워할 수는 없었다. 우리 쿨하신 여친님은 자기하고만 놀지 말고 친구들하고 더 많이 놀려고 했다. 사랑도 좋지만 친구와의 우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대학 들어오고 나서 실감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나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조건을 두고 친구를 사귀는 곳이 대학이라나. 물론 지금에서야 그 의미를 알겠지만 고교 시절에는 모두가 친구였다. 가식 같은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이 시절이 가장 재미있고 순수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사회에 찌들어서 많이 타락했다. 어쨌든 농구라는 새로운 취미로 인해 D와 많이 가까워졌고 모두 그리는 겨울에 있을 아마추어 농구대회에 참가하기로 약속했다. 뭐 우리야 그냥 놀 생각으로 참가하는 거기에 이기고 지는 것에 큰 관심은 없었다. 근데 최약체로 평가받던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고 졌을 때 눈물이 났다. 내가 막판에 쏜 3점 슛이 들어갔으면 역전이었는데 이건 겨울 때의 일이니 이 에피소드와는 관계없다. 어느 날 D에게 초대를 받았다. D의 집은 시청과 가까운 고층 아파트였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매우 부러웠다. 난 이때까지도 움막집에 살았다. 그래서 친구들 초대하는 건 쉽지 않았다. 좀 허세끼 있던 고교 시절인지라 내 자존심이 용납을 못했으니까. D가 사는 아파트에 제법 큰 놀이터가 있었는데 노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시각은 6시인지라 아직 애들이 놀 법한 시간인데 무슨 변태가 출몰하는 곳임 마냥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D가 이 무더운 여름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니는 여자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C는 더워서 미칠 지경인데 잘못 본 거라고 했다. D가 뭔가를 본 것 같아서 나도 둘러봤는데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여자는 없었다. 시답지 않은 대화라고 생각했기에 별로 깊게 신경 쓰진 않았지만 바바리 코트를 생각할 때면 그 망할 웃는 귀신이 떠올랐다. 5년도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친다. 특히 마지막에 보았던 그 웃음소리는 진짜 가끔 환청처럼 들려와서 미칠 지경이다. 그런데 D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여자라고? 봤어? D가 말했다. 아니, 잘못 본 것 같아. 라고 B가 말했다. 설마 이 날씨에 그런 걸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냐며 그거 혹시 바바리걸 아니냐고 우리는 웃으며 말했다. 이런, 내가 그걸 입고 있었네. 그냥 무시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D가 말했다. D가 심각한 어조로 무게를 잡았다. 이놈 키도 크고 인상도 있는 놈이라 무게 좀 잡으면 솔직히 좀 무서웠다. 성인이 돼서도 깡패 같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다고 했다. 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혹시 놀이터 근처에서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이상한 여자를 보면 무시하거나 피하라고 했어. 라고 D가 말했다. 왜? 우리가 물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에 그런 소문이 있거든. 그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여자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와 대화를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 그래서 그런 여자를 보면 무조건 무시하거나 피하라고 하더라. 라고 D가 말했다. 우리가 못 믿겠다는 식으로 말하자 D는 못 믿겠으면 아무나 잡고 물어보라며 여기 사는 어른들은 웬만한 어른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했다.
우리가 그럼 너는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하자. D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그냥 무시만 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D의 말에 B의 얼굴이 굳어졌다. 새하얗게 불태웠다고 해야 되나? 만약 그 소문이 진실이면 B는 또 귀신을 본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B가 보았다는 것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내는 특수한 분위기 같은 것이 이 놀이터에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영이야 어디든 있다고 했으니까. 노느라고 쳐도 원한을 가진 귀신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매우 음산한 분위기를 만든다. 시발, 나 또 귀신 본 거야? 라고 B가 말하자 우리는 잘못 봤겠지. 그럴 거야. 지랄들 하지 말고 모여가자. 라고 했다. 덩달아 C도 놀란 것 같았다. 이 둘은 B와 C의 비극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이었으니 우리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D의 집에 들어갔다. 우와, 50평이라고 하던데 진짜 넓긴 넓었다. 여기 청소하려면 진짜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D는 우리에게 신세계를 보여줬다. 화질 주기는 TV와 벽 하나를 차지해서 영화를 상영하지 않다. 게임팩만 해도 책장 하나를 전부 점령할 정도였고 만화책은 여기가 무슨 대여점인 줄 알았다. 놀거리 천지라서 신나게 놀았다. 거기에 D의 어머님이 만들어준 요리는 최고였다. 우리 어머니도 요리 솜씨만큼은 끝내주셨는데 D의 어머님도 만만치 않았다. 내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니 막상 막하였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 요리 솜씨만큼은 항상 자랑으로 삼았는데 D는 축복받은 새끼였다. 어느덧 시간은 11시를 가리켰다. 늦었다 싶어 돌아가려는데 D의 어머님은 놀이터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하셨다. D에게 대강 놀이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던지라 우리는 군말하지 않고 돌아서 갔다. 난 별 생각도 없었지만 B 씨는 얘기하면서도 원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랐다. 귀여운 자식들. 오늘도 변함없이 여친과 통화를 나누었는데 오늘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들려주니 여친의 목소리가 뾰족했다. 계속 실실 웃으면서 떠드는 거 보니까 요새 재밌게 사나보다. 라고 여친이 말했다. 난 단번에 이 여자가 저혈압 상태라는 것을 간파했다. 아무리 그래도 누나가 없는데 그렇게 재밌기야 하겠어. 나 진짜 누나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야. 제발 꿈에서라도 보고 안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밤 빌 정도라니까. 누나도 나 보고 싶지. 그러니까 기분 풀어. 라고 내가 말했다.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어. 근데 요즘 참 힘들어. 대학 생활이 힘들어. 과제 때문에. 과제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도 참 힘들다. 너 그거 아니? 내가 남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요 한 달 사이에 고백만 5번 들었다. 그것도 선배들에게.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좀 빡쳤다.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연하 남친이다 보니까 내 여친을 만만하게 본 것 같았다. 어떤 놈들이야? 다 차버렸으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나중에 그놈들 면담 들어간다. 어차피 너 입학할 때쯤면 다 졸업하고 없을 거야. 내가 대학 다니면서 보니까 나이만 먹었지 사고방식이 너보다 어린 남자들이 수두룩하다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네가 참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어. 여친이 웃는 거 보니까 화가 좀 풀린 모양이었다. 생각해보니 화났기보다는 짜증이 난 상태였던 것 같았다.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마술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다. 그때 되면 진심 무서워서 말도 못 걸었다. 어쨌든 여친과 즐겁게 통화를 끝내고 이제 슬슬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B에게서 전화가 왔다. 뭐야 이제 자려고 했는데. 라고 내가 말했다. 야, 내가 대체 전생에 뭔 죄를 졌다니. 라고 B가 말했다. 뜬금없이 뭔 헛소리여. 너 술 마셨냐? 그게 아니고 시발. 내가 방금 전까지 가위에 눌렸었거든. 오늘 그 놀이터에서 보았던 바바리 코트 여자가 나타났는데 졸라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그 말을 끝으로 B 녀석이 울먹거렸다. 물귀신에게 시달리더니 이번에는 놀이터 귀신이냐고 아주 하소연을 했다. C 녀석에게는 별 문제 없던 것 같은데. 일단 나는 B 녀석에게 그건 저번 사건 때의 후유증으로 생긴 꿈이었다고 달래주었다. 그냥 악몽이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B를 달랬다. 한 10분 정도 달래준 끝에 겨우 진정되었다. 이놈 때문에 야밤에 뭔 난리나 싶었다. 야밤에 쥐뿔도 모르는 해몽이나 해주고 있고.
다음날 학교에서 비는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비는 적당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고 한다. 평소 어디서든 잠을 잘 자던 비는 단 한 번도 잠을 설친 적이 없었는데 이날 유독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찌해서 살짝 잠든 것 같은데 닫혔던 문이 갑자기 끼익 하고 열리면서 잠을 깨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비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보니 검은 실루엣이 스르륵 하고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눈도 감아지지 않고 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 검은 실루엣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더니 기가 사는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보았던 그 바바리 코트를 입은 산발머리의 여자가 허연 이를 드러내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지저분한 얼굴에 검은 자의 면적이 매우 작은 괴기스러운 눈동자까지 비는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었다. 바바리 코트 여자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가 사라졌다고 했다. 당시 너무 놀라 무서웠던 비는 씨를 비롯해 내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한 것이었다. 다행히 내가 그냥 악몽이라고 설득해줘서 비는 한결 마음이 편안했었다고 했다. 하여간 그 소름 끼치는 얘기를 여자애들이 듣게 됐고 그래서 그날 하루는 여자애들에게 인기 없던 비가 반의 연예인이 되었다. 그래서 아주 실컷 주저리 떠들어서 비가 겪은 가위에 대해 모르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퍼졌다. 하여간 일이 무진장산 놈이다. 난 그냥 비가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했기에 별일 아니라고 여겼다. 근데 디는 아니었던 것 같다. 비 덕분에 디도 내심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혹시 자신에게도 그 바바리 코트 여자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듯 했다. 그래서 내가 그건 그냥 악몽이라고 말해주었다. 차라리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 원래 악몽을 꾸면 그런 장면 흔히들 보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난 그냥 비가 악몽을 꾸었다고만 생각했다. 그 놀이터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그동안의 경험으로 귀신과 놀아보니까 좀 냉정해지기도 했다. 나만 피곤해지니까 만한 일 가지고 귀신과 연관짓지 말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나의 고정관념을 우습게라도 생각하듯 디에게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비가 악몽을 꾸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다. 비는 그날 이후로 악몽을 전혀 꾸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지만 디에게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늦게까지 놀다가 디가 아는 일이 있었는데 그 바바리 코트의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디는 내심 불안하게 그 놀이터를 지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놀이터 한가운데에 있던 시소가 갑자기 움직이고 있었다고 한다. 무심결에 본 것이라 처음엔 누가 타고 있나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시소가 지 혼자 움직였다고 한다. 놀란 디가 도망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소가 움직임을 멈췄고 디가 도망가는 길목 앞에 그 바바리 코트의 여자가 나타났다. 지저분한 얼굴에 허연 이를 드러내며 살며시 웃던 여자는 디에게 자기랑 놀이터에서 같이 놀자고 꼬드기려 했다고 하는 것이다. 디는 여자를 피해 무사히 아파트로 달아났는데 혹시 아직도 그 여자가 놀이터에 있을까 싶어서 10층 복도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는데 그 여자가 자신을 올려다보았다고 한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나라도 그럴 것 같았다. 나는 혹시 그거 노숙자 같은 거 아니냐고 디에게 물었지만 디는 노숙자였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무서워했겠냐며 노숙자였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진작 쫓아냈을 거라고 했다. 이후로 디는 그 바바리 코트의 여자와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았다. 그렇게 바바리 코트 여자에 대해서 좀 잊히는 듯했다. 나와 비가 농구로 정신없이 놀았던 영향도 있었다. 하루는 시민체육관에서 밤 12시까지 농구를 한 일이 있었다. 보통 우리는 9시까지 했는데 자정까지 농구를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서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해산하고 난 다음 날 디가 머리에 붕대를 하고 나왔다. 진짜 깜짝 놀랐다. 난 어디 발을 헛디디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쩌다가 다쳤냐? 어디 자빠졌어? 라고 내가 묻자 그 시발년이 우리 집에 나타났다. 누구? 그 바바리 코트 여자 말이야. 디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다. 디는 매우 늦게 자는 버릇이 있었다. 운동을 좋아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게임도 무척 좋아해서 거의 새벽 2시까지 하다가 잔다고 한다. 그러다가 출출해져서 고양이 발걸음으로 냉장고를 뒤지던 중 싱크대가 있는 곳에서 통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래서 시선을 돌렸더니 뒤에 농구공이 지 혼자 통통거리며 튕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너무 놀란 뒤는 달아나다가 뭔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하필 식탁이 있는 곳에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세게 찧었다고 했다. 피가 날 정도로 찢어진 상태에서 대체 뭐에 걸렸는지 확인한 뒤는 우렁차게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바바리 코트 여자가 바닥에 누운 채로 뒤를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뒤의 비명으로 부모님이 깨어났고 뒤가 잠시 시선을 돌리는 사이에 바바리 코트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고. 뒤는 혹시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 너무 아프다는 핑계로 소리를 질렀다고 해명했다고 했다. 뒤는 또 나타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비가 그럼 자신이 본 게 악몽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는 부들부들 떨었다. 난 그 바바리 코트 여자는 웃는 귀신의 일종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웃는 귀신은 진짜 미칠 듯한 포스로 웃어대는 종류였다. 어쨌든 이날 이후로 디는 그 바바리 코트 여자에게 무진장 시달렸다. 이제는 놀래는 강도가 점점 세져서 디는 미칠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다. 얼굴이 반쪽된 디를 보고 안타까운 나는 일단 여친이라면 뭔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객기라고 하기에는 머문 장소가 오래되었고 그렇다고 지방령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넓은데 나도 무슨 귀신인지 모르겠네. 라고 여친이 말했다. 난 별로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라고 내가 말하자 그럼 별것 아닌 잡피일 거야. 일단 소금이라도 뿌려봐. 아, 맞다. 귀신들은 소금을 싫어한다고 했지. 아니면 파츠나 찹쌀 같은 거라. 그래. 근데 만약 그것도 소용이 없으면 이 방법을 써보라 그래. 내 친구 동정이니. 동정인 애들의 오줌도 귀신이 무척 싫어하거든. 동정 애들의 쓸모없는 오줌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남자는 양기, 여자는 음기를 상징하는데 음기와 교접하지 않은 순수한 양기가 귀신이 무척 싫어한다는 것이다. 기도 동정이고 이 당시 나도 동정이었고 하니 오줌은 귀신들에게 위협적인 무기로도 쓸 수 있는 것이었다. 오줌 얘기는 비밀로 하고 뒤에게 소금을 여기저기 몰래 뿌려보라고 권했다. 솔직히 오줌 얘기는 참아 못하겠었다. 나는 뒤에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귀신이 소금이나 팥 같은 것을 싫어한다고 나와 있다고. 일단 한번 해봐라고 알려줬다. 뒤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소금을 뿌려봤다고 했다. 놀랍게도 그 뒤로 바바리 코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진짜 효과는 있는 것 같았다. 뒤는 이제 살 것 같다고 내게 고맙다고 했다. 근데 한 사흘 지났나? 뒤의 얼굴에 다크서클이 아주 진하게 그려진 채로 등교했다. 난 이놈 얼굴 보고 또 간밤에 뭔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 예상대로 뒤는 나를 보자마자 하소연을 해댔다. 나보다 덩치가 2배나 큰 놈이 그렇게 질질 짜며 하소연하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기도 했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또 나타났냐? 이젠 창문 밖에서 서성거려. 우와, 졸라 끈질긴 년이네. 소금을 뿌리려고 했는데 가위가 눌려서 움직일 수도 없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냐? 부모님이 놀라실까봐 말도 못하겠고 진짜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 결국 부담 못한 나는 뒤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뒤 씨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했지만 이 치사한 겁쟁이들은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쳤다. 난 뭐 겁없는 줄 아냐? 다 친구를 위해서 참는 건데. 솔직히 나도 도망칠까 생각도 해봤다. 근데 사나이로서 한번 정한 일을 물을 수는 없는 법.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놈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듯이 행동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뒤의 집이 신세계라 귀신이 나와도 그냥 여기 살고 싶었다. 뒤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했다. 뒤는 무척 신나했다. 덩치는 산만한 게 이제 보니 영락없이 애였다. 물론 나도 이때까지는 애였지만 우리는 자정까지 게임이나 하며 놀다가 잠을 청했다. 잠을 자기 전에 소금, 팥, 찹쌀을 비롯해서 혹시나 싶어서 뒤 몰래 준비한 데 오줌 폭탄까지 반만의 태세를 갖췄다. 나타나기만 해봐라. 뒤에 침대가 무척 커서 둘이 자도 충분했다. 이불도 포근하고 해서 금세 잠들 것 같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끼릭끼릭 대강 이런 소리가 났었다. 그 소리가 하도 징그러워서 이건 무슨 소리야 하며 부스스 일어섰는데 내가 너무 방심한 건지 그제서야 뒤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실로 나가니 어둠 속에서 뒤가 멍하니 서 있었다. 그것도 베란다 창문을 보고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건드려보니 힘없이 불썩 쓰러졌다. 이거 어디서 보던 장면인데. 이 무거운 놈을 낑낑거리며 침대까지 옮겼다. 뒤는 정신을 차리더니 부들부들 떨었다. 그 바바리 코트 여자를 본 건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시발년은 내 눈에 보이지 않다. 그저 그런 잡기 같은 게 사람을 이렇게 열받게 하다니. 내가 진짜 뒤방 곳곳에 소금을 뿌렸고 그 오줌이 담긴 비닐을 뒤방 창문 바깥쪽에 매달아 놓았었는데 오줌에 대해서는 D가 기겁을 했지만 내가 음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다. 냄새가 좀 나긴 했지만 일단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6시였다. D의 상태는 괜찮아 보였는데 식은땀을 참 많이 흘리고 있었다. D를 깨어보니 날 보며 진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무슨 확질 환자처럼 계속 떨었다. 게다가 러닝과 반바지가 땀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애가 나 잠든 사이에 그 바바리 코트 여자에게 시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D의 얘기를 들어보니 거의 횡설수설이었지만 대강 알 수 있었다. 이제 보니 그 바바리 코트 여자는 별 볼 일 없는 잡귀가 아니고 제법 강력한 기운을 가진 귀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소금을 여기저기에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D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해 왔다는 게 잡귀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D는 날 깨우려고 했지만 가위에 눌려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누워있는 D의 얼굴과 불과 몇 센티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얼굴을 들이댄 바바리 코트녀의 괴기스러운 눈동자는 아직까지도 D의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게다가 그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다. 다만 무슨 뜻이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놀자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중얼거리는 소리여서 그것대로 미칠 듯이 무서웠다고 했다. 다행히 갑자기 내가 창문 밖을 향해 걸어두었던 비닐 오줌 주머니가 터지면서 바버리 코트 여자가 사라졌다고 한다.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된 D는 냄새나는 내 오줌을 치웠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미안하다. 오줌 주인은 퍼질러 자고 있지. 혼자서 걸레 들고 와닿고 있는 D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쓰럽다. 다시 잠을 청했는데 꿈속에서도 그 바바리 코트 여자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으니 본인은 정말 미치고 팔택될 일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잠결이긴 했지만 자꾸 귀에서 숨소리 같은 것이 계속 들려왔다고 한다. 여기까지 들으니 D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뭐라고 위로해줘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다. 결국 그 귀신은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겨 이 모든 사실을 D의 부모님에게 설명해드렸다. 하지만 우리에게 날아온 반응은 강력했다. 마초 기질이 다분한 D의 아버님은 헛소리 하지 말고 등교나 하라고 하셨다. 다만 D의 어머님은 그런 소문에 민감했고 아들이 무척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님을 설득했다. 하지만 아버님은 미신이라며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셨다. 결국 나와 D는 터벅터벅 등교를 하게 되었는데 아버님 때문에 화난 D가 오늘 나보고 재워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나 이 부잣집 놈을 우리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으나 하도 부탁을 해대서 결국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A, B, C를 초대한 적이 몇 번 있지만 D처럼 자고 가는 경우는 없었다. D는 내가 움막 같은 집에서 사는 걸 보고 좀 놀라는 듯 했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를 할까봐 말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걸 보니 이놈은 그래도 개념이 넘치는 좋은 놈이라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계기는 참 극단적이지만 바바리 코트 여자 일로 D 또한 나의 소중한 베프가 되었다. 나는 D에게 집에 연락하라고 했지만 D는 가출한 것이라며 안 한다고 잠이나 자자고 했다. 우리 어머니가 솜씨를 발휘한 간식을 배불리 먹고 나는 나와 D는 잠을 청했다. 어르신들이 많은 이곳까지 바바리 코트 여자가 못 쫓아왔는지 다행히 D는 아주 오랜만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다. 이번에 당하신 것은 공교롭게도 D의 아버님이셨다. 사실 D는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대신 아버님에게 연락을 했다. 그래서 아버님은 아침에 너무 심했나 싶어 꽤 자책하셨다고 했다. 새벽에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갔었는데 무심결에 선반을 본 순간 까무러치듯이 놀라셨다고 한다. 선반에는 검은 자가 극단적으로 작은 안구를 가진 여자의 머리가 허연 이를 드러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고 했다. 너무 놀라 넘어지셔서 무릎이 까지셨다고 한다. 결국 어머님까지 깨셔서 아버님의 상태를 살폈는데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아버님이 벌벌 떠는 것을 보고 어머님의 기분이 참 묘하셨다고 했다. 어머님은 헛것을 본 거라며 아버님을 안심시켰다.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하셨는데 미치도록 갈증이 나서 할 수 없이 다시 거실로 나오셨다고 한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후다닥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실에 있는 자명종 옆에 있는 전신 거울을 본 순간 아버님은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한다.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뒤편에 바바리 코트 여자가 서 있었던 것이다. 뒤에 부모님도 더 이상 뒤의 주장을 경시할 수 없었다. 직접 그 귀신을 봤는데도 괜찮으면 문제가 있는 것일 테니. 그래서 뒤에 어머님이 무당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무당은 돈이 많이 들었고 여친의 이모님은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추천한 인물이 바로 복명스님이셨다. 지금은 존경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땡중이었다. 근데 여친에게 이 사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다가 결국 복명스님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었다. 터프하고 쿨한 복명스님은 여전히 날 보자마자 험담인지 덕담인지 모를 말씀을 하셨다. 하여간 호탕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신 스님이다. 기가족의 주도하에 복명스님이 놀이터에서 불경을 외우며 귀신의 넋을 달래려고 했다.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때 당시 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몰랐었다.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지만 집값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다. 이때 당시에 한창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서 더욱 심했다. 하지만 바바리 코트 여자에게 시달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었던지라 결국 D 가족의 주장대로 그 귀신의 넋을 달랠 수 있었다. 복명스님이 거의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하루 온종일 불경을 외우셨다. 복명스님이 다 끝났다고 하셨을 때 D의 표정은 무척 밝아져 있었다. 근데 복명스님은 내게 손을 내미셨다. 복명스님은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했다며 대가 없이 불경을 외우는 줄 아냐면서 본인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공짜로 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스님은 나에게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쌀 한 바가지씩 걷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했다. 복명스님은 그 말만 하시고 뒤가족에게 덕담 좀 하신 다음에 횡하니 가셨다. 이 아파트의 가구가 몇인데 쌀 한 바가지씩 걷어오라는 건가 싶었지만 결국 나와 D는 강제로 끌고 온 B, C와 같이 집집마다 쌀을 걷게 되었다. 아파트 전체가 아니고 놀이터 근처 4개 동에서 걷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던지 덕분에 나는 기독교를 무지하게 싫어하게 되었다. 진짜 일요일 하루 다 날려버릴 정도로 힘들었다. 쌀의 양이 제법이라 우리 아버지 화물차로 옮겼을 정도였다. 아파트 주민들 중 기독교 믿는 분들 빼고 모두 시주를 한다는 셈치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기에 다행히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복명스님에게 이 쌀을 가져다 주었더니 개뿔 우리에게 남는 건 전혀 없었다. 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복명스님을 무척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 어쨌든 복명스님 덕분에 2번 다시 그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바바리 코트 여자는 정신지체 장애자로 바바리 코트를 무척 좋아해서 사계절 내내 입고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떨어진 장소가 놀이터였기에 그 주변에 자주 출몰했던 것이었다. 근데 사람 놀래키려면 놀이터에서나 놀래킬 것이지 왜 지방까지 쫓아오고 지랄인지 모르겠다. 그것도 모자라 멀리 떨어진 귀의 집까지 출몰하고. 때는 11월이었다. 오랜만에 용돈다운 용도를 받은 나는 여친에게 연락도 없이 서울로 쳐들어갈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아직 방학 전이고 학기 말이었기 때문에 시간은 남아돌았다. 그래도 여친의 일정을 생각해서 금토일 3일 동안 체류하기로 마음먹었었다. 마침 이달 금요일이 학교 행사 때문에 쉬는 날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시외버스 좌편도 예약할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디데이 날 나는 드디어 역사적인 첫 서울이 시작되었다. 서울 땅을 밟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서울 지리를 전혀 모르는지라 일단 택시를 타고 여친이 사는 원룸으로 향했다. 후후, 이제 내가 여친 방에 들어가 몰래 기다렸다고 급습하면 모든 미션이 완료되는 것이었다. 벌써부터 여친의 놀라 자빠질 모습을 생각하니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다. 근데 여친의 방 바로 앞에서 난 난관에 봉착했다. 당연하게도 내겐 여친에게 받은 열쇠가 없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다니 내 한심한 머리를 저주했다. 하지만 그런다고 포기할 내가 아니지. 원룸 앞으로 나와서 잠복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시간은 6시였다. 보통 여친인 이 시간에 집에 온다고 했었다. 근데 7시 8시가 돼도 안 오는 것이었다. 추워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9시가 되었다. 난 참다 못해 결국 여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야. 어째 목소리가 다 죽어간다. 어디 있어? 꽤 시끄럽네. 뭐, 와 회식이 있거든. 귀신에게 많이 시달려봐서 그런지 재수가 지질이 없었던 것 같다. 어제 미리 슬쩍 전화해서 일정을 물어볼 걸 후회되는 순간이었다. 거의 3시간 가까이 바깥에서 기다렸으니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못된 장난치려다 되려 당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다. 지금 누나가 사는 원룸 앞에서 쪼그려 앉아 누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잠깐, 너 진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누나 놀래키려고 서울 올라왔는데 3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잖아. 나 이러다 동사하겠어.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정말. 앞에 편의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어. 금방 갈게. 회식은? 지금 회식이 문제냐, 멍청아. 결국 여친의 말대로 편의점에서 기다렸다. 그러다가 저기 앞에 택시 타고 온 여친이 보였다. 긴 부츠를 신고 있는 여친은 날 보자마자 냅다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리고 귀를 잡아 당기며 편의점에서 끌고 나왔다. 여친은 연락이라도 하지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냐고 잔소리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들어선 여친의 원룸방은 아늑한 분위기와 좋은 향기로 가득했지만 들려오는 건 여친의 주특기인 누나 잔소리였다. 나 덜덜 떨며 여친이 준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내가 진짜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뭔 헛고생인지 싶었지만 자업자득이니 할 말이 없었다. 굶었던 나를 위해 여친이 오므라스를 해줬고 고생해서 먹는 밥이라 그런지 겁나게 맛이었다. 여친은 맛있게 먹는 나를 물끄러미 보면서 한숨을 지었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먼저 씻게 되었다. 여친의 원룸에서 샤워를 하는 기분이란 안 해보면 모를 것이다. 그 다음 여친이 씻을 준비를 했고 여친은 훔쳐보면 죽을 줄 알라는 말을 남긴 채 샤워하러 들어갔다. 샤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야릇하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 몸의 감각이 전부 여친이 샤워하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사실 서울로 올라오기 전서부터 이런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덮쳐도 되나 생각했지만 역시나 배짱이 없어서 문제였다. 내 주제에 무슨 이러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봤다. 샤워 끝나고 나온 여친은 날 보더니 또 한숨을 쉬며 묻으라고는 쥐뿔도 없다고 타박을 했다. 오랜만에 봤는데 스킨십을 하던가 안아주던가 해줘야 할 거 아니는 볼멘 소리에 난 여친의 바램대로 무드를 잡았다. 여친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며 끌어안았고 처음에 빼던 여친이지만 결국 내게 안겨왔다. 눈빛 교환과 필살의 코 비비기까지 그리고 여러 번 키스를 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막 샤워하고 나온 여인네의 향기와 부드러움은 정말 끝내줬다. 나 순간 짐승이 될 것만 같았다. 좋아. 오늘이야말로 총각딱지를 떼고 말리라 다짐했지만 근데 이 망할 충농증이 도져서 자꾸 코를 훌쩍이게 돼서 덕분에 부드는 와장창 깨졌다. 여친은 코가 빨개진 나를 보고 박장대소를 터트렸다. 이놈의 팔자의 역마살이 긴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여친은 한참을 깔깔거리며 침대에서 뒹굴렀다. 여친은 내일 서울 구경시켜줄 테니까 일찍 자자며 금세 잠들어 버렸다. 결국 난 얌전히 여친 옆에서 잠을 청했다. 여친과 같이 자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여친의 집에서 여러 번 같이 잔 적도 있고 방학 때는 낮잠도 많이 잤다. 하지만 이런 야릇한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었다. 어쨌든 여친의 원룸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토요일이 찾아왔다.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는 여친에게 나는 지하철을 제일 타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고교 시절 순진무구했다. 수원대로 여친하고 지하철역에서 전철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플랫폼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한 정장을 입은 남자를 발견했다. 뭔가 되게 위트위트해 보였다. 갈등하는 거야. 뭘? 자살을 할 건지 말 건지 말이야.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이었다. 아니, 근데 그걸 태연하게 말하는 내 여친은 뭘까? 난 처음엔 그냥 좀 끔찍한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혹시나 싶어서 그 남자에게 다가갔는데 그 남자는 날 보더니 후다닥 도망쳤다. 마치 나쁜 짓 하다 걸린 아이 마냥 도망치는 것이었다. 난 다시 여친에게 돌아왔다. 어차피 그 사람 자살할 용기도 없었어. 진짜 자살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갈등하지 않지. 누나야, 오늘따라 좀 무섭다. 나도 맨 처음엔 정말 놀랐어.
지하철에 이렇게 많은 자살령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 자살령? 방금 그 남자는 자살령에게 부추김을 당한 거야. 보통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잘 달라붙는 귀신이지. 뭐, 나나 내게 붙을 일은 없는 잡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자살령이라는 게 여기에 많다는 거야. 그래. 여친의 설명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혼들이 하늘의 미움을 받아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자살한 장소에 머문다고 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어리석은 짓에 대해 후회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일반 귀신들처럼 질투로 돌변해서 자꾸 산 사람을 자살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많이 죽은 장소 같은 데를 가면 충동적으로 죽고 싶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다 자살령이 옆에서 그런 충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다. 그 충동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옥상이나 지하철 같은 곳은 한 발을 내디디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운 좋으면 살 수 있지만 그건 더 이상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였으니까.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내 주변에도 있었고 지하철 공익 근무를 했던 친구들에게 들어보면 거의 3일에 한 번씩 자살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지하철이 참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누나야. 그러면 자살령이라는 거 위험하지 않아? 정신적으로 쇠약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작은 충동만 일으킬 뿐이야. 하지만 내 말대로 쇠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지하철 자살률이 높은 건가? 응. 하지만 스스로 죽으려는 사람이 더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야. 각박한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런 징조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 내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귀찮게 하기도 하더라. 그런 놈들은 그냥 죽게 놔두라고. 여친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우린 전철에 올라탔다. 근데 올라타기 전에 여친은 밑을 보지 말라는 것이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전철과 플랫폼 사이에 있는 틈 속에서 일반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자살령이 올려다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였다. 소름이 돋았다. 차라리 대놓고 보지 왜 그 틈에서 올려다보는 걸까? 여친 말로는 귀신들이 은밀한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누나 때문에 지하철에 대한 내 환상이 깨져버렸네. 환상 같은 소리 안 해. 너도 만원 지하철에 한 번 타봐야 현실을 직시할 거야. 정말 끔찍하거든. 냄새도 냄새지만 은근슬쩍 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귀신보다 더 무섭다니까. 뭐 지하철 이용객들이 많아서 참 별의 별일을 다 겪는단다. 남친 있는 여자들은 보우러도 봤지만 나는 이게 뭐니. 내가 꼭 누나가 다니는 대학에 합격해서 매일매일 보고해 줄게. 자살령인지 뭔지 아는 것들은 까맣게 잊고서 남산에 올라가 보거나 여의도를 가보기도 하고 명동이나 신촌에서 맛있는 것을 사 먹기도 했다. 진짜 길거리 음식이나 상점들이 모두 특색이 있었기에 정말 재밌었다. 게다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고 놀라게 했다. 우리 동네는 꿈도 꿀 수 없는 광경이었다. 시간은 어느덧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다리가 아프긴 했지만 원체 돌아다니길 좋아해서 기분은 좋았다. 여친도 오랜만에 데이트라며 들떠 있었다. 우리는 CGV에 들려 영화를 감상하기로 했다. 영화는 이때 당시 개봉했던 위대한 유산이었다. 영화까지 재밌게 보고 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놀거리가 많아서 좋은 서울이지만 그래도 고향의 향기와 따뜻함이 그립기는 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고향이란 것이 사람에게 참 특별한 것 같다. 여친도 향수병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탈까 했지만 택시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여친 때문에 솔직히 지하철이 좀 꺼려지긴 했지만 나와 여친은 지하철 자리에 앉자마자 졸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피곤할 만도 했다. 여친이 내 어깨에 기대고 선잠을 자는 동안 나는 잠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그리고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리얼한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이 얼마나 강렬하고 기억에 남는지 지금까지도 얘기를 할 때면 한 번씩 튀어나오는 화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꿈속에 나는 아주 한산하고 기분 나쁜 지하철역에 있었다. 그곳에는 나 외에 전철을 기다리는 어느 붉은색 체크무늬 옷을 입고 있는 여학생이 전부였다. 단둘이 있는지라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여학생과 나는 하염없이 전철을 기다렸다.
나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고 여학생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뒷모습을 보여주며 플랫폼 끝에 서 있었다. 참 마네킹 같은 애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때 전철이 들어오는 신호음이 울렸다. 전철이 막 들어오던 찰나에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나더니 여학생을 그대로 밀어버렸다. 말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너무 놀란 나는 한동안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 검은 물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소름이 끼치고 몹시 두려웠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정차하지 않고 무심히 지나간 전철의 흔적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다. 정말 참혹했다. 사지가 모두 찢어진 소녀의 사체가 한동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잘려나가고 으스러진 머리에 단 하나 남은 눈동자가 마치 나를 보는 듯했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꿈에서 깨어나게 됐다. 온몸에 열이 느껴졌고 식은 땀이 흘렀다. 여친을 비롯한 승객들은 내 비명 소리에 놀라 나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그때서야 상황을 파악한 나는 부끄러워서 연신 죄송하다고 꾸벅거렸다. 여친도 매우 부끄러웠는지 덩달아 같이 사과했다. 나는 여친에게 상황 설명을 했다. 사실 무서운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고. 검은 뭔가가 여자애를 지하철로로 밀어버리는 꿈이었는데 너무 놀래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말했을 때 여친은 검은 뭔가 라고 되물으며 잠시 뭔가를 생각했다. 그 모습을 보니 심히 불안해졌었다. 혹시 또 망할 귀신 놈하고 꼬이는 게 아닐까 싶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닐까? 내가 묻자. 아마 별일은 없을 거야. 일단 너는 어르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의외로 여친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항상 그렇지만 어르신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해도 불안한 건 불안한 거였다. 다행히 별일 없이 무사히 여친의 원룸방으로 돌아왔다. 심신이 지친 나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여친이 끝까지 씻어야 한다고 달달 볶아서 별 수 없이 샤워를 했다. 오늘은 여친과 달달한 대화나 야릇한 분위기를 끌어낼 수 없었다. 그 망할 자살령이 내 심신을 피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잠만 잤다. 어제도 잠만 잤지만 문제는 다음날 오전이었다. 이번엔 여친의 대학을 구경하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기어코 사건이 터졌다. 다음 역에 들어서던 전철이 갑자기 멈춘 것이었다. 거의 20분 동안 멈춰 있었다. 아니,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나와 승객들이 궁금해했지만 여친은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다. 또 누가 자살한 거야? 라고 여친이 말했다. 여친의 말대로 진짜 누가 들어오는 전철을 보고 뛰어든 것이었다. 사고가 났으니 앞칸을 이용해 내리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나 진짜 그 방송음이 너무 소름 끼쳤다. 여기저기서 전철이 고장났나 싶어 불평했는데 누군가가 사람이 뛰어들었다고 외치는 소리에 급속도로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다. 나와 여친은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플랫폼 아래 현장 쪽을 보았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무언가를 수거하는 모습이 보였고 묘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시민들은 그것을 구경했다. 그들의 반응은 참 다양했다. 끔찍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기득거리는 철없는 10대들이나 욕을 하는 사람들의 푸념도 이어졌다. 정말 다양하고 이기적인 군상이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접하는 일이지. 진짜 역마살이 꼈나 보네. 지하철 처음 탄 지가 어젠데 오늘은 자살하는 사람을 보게 되다니. 그런데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현장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언뜻 보니 선로로 뛰어든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붉은색 체크무늬였다. 순간 나는 어제 전철 안에서 꾸었던 꿈이 떠올랐다. 하지만 우연이길 바랬다. 만약 내 꿈에서 봤던 여자애가 지금 자살한 사람과 동일인이라면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지없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뛰어든 애가 여자애라던데 중학생이래요 등의 얘기돼. 앞에 있는 구급대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어제 꿈에서 보았던 그 여자애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사실을 여친에게 알려주자 여친도 심각해졌다. 생각해보면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다. 여친은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문득 맞은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맞은편의 사람들도 우르르 모여 현장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았다. 문제는 여친이 그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저쪽을 봐. 내가 꿈에서 보았던 게 저거 아니야? 여친이 가리킨 방향을 한참 동안이나 살펴본 후에야 나는 사람들 사이에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게 존재하는 걸 느꼈다. 그것은 사람들 머리 사이에 있는 검은 물체였다. 뚜렷한 모습도 아니고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림자 같은 모습. 그건 틀림없이 내가 어제 꿈에서 보았던 그 검은 물체와 흡사했다. 내가 어제 꿈에서 본 게 저것이라면 자살령이 틀림없어. 그것도 매우 위험한 부류야. 내가 본 대로 갈등하는 여자의 등을 강제로 떠밀었을 거야. 라고 여친이 말했다. 저거 진짜 위험한 거야? 내가 묻자. 아마 너는 어제 예지몽을 꾼 걸 거야.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 범인은 저 자살령이겠지. 라고 여친이 말했다. 퇴치할 수 있겠어? 내 능력으로는 힘들 것 같아. 저렇게 원한이 많은 자살령은 이모님 같은 전문 부당이나 퇴마사가 아니라면 퇴치하기 힘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해야 발을 묶는 정도지. 근데 사라진 것 같네. 사라졌어. 더 이상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아. 그 검은 모습의 자살령은 끊임없이 지하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자살을 하리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등을 떠미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실제로 여친이 이모님과 통화한 결과 이런 류의 자살령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만간 이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실 거라 했으니 일단 나와 여친은 본래의 목적대로 대학 구경에 나섰다. 물론 기분이 매우 찜찜하고 더없이 저조했지만 일단 여친이 다니는 대학이 생각보다 시설이 좋고 쾌적한 것에 가라앉았던 기분이 금세 좋아졌다. 여친은 나에게 강의실을 구경시켜줬다. 게다가 대학생들이 쓰는 책상은 상당히 특이하고 실용적인 모습이었기에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러던 와중에 여친의 선배 A를 만났다. 선배 A와 여친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어째 심상치 않은 공기가 느껴졌다. 나 이런 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는 남자다. 일단 저 남자의 눈동자를 보건대 내 여친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게다가 여친도 내게만 보이던 미소를 거리낌 없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친밀하다는 증거였다. 이런 내 냉철하고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보건대 경계 대상 1호를 발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여친은 눈 좀 풀라며 그냥 선후배 사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선배 A의 동생인가? 닮지 않았는데라는 그 말에 울컥하고 말았다. 나는 동생이 아니고 남친이라고 말했다. 그러 선배 A는 남친? 진짜 연하 남친이 있었던 거야?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고향에 연하 남친이 있다고요. 난 그냥 둘러대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연인 사이 맞아? 누나 동생 같은데. 뭐 그렇게 보이기 쉽죠. 거짓말 같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연하랑 사귀냐? 라고 선배 A와 여친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돌발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원래대로라면 저 선배라는 놈의 면상에 주먹을 꽂아놓고 싶지만 여친의 체면을 생각해서 최대한 자제했다. 대신에 여친을 붙잡고 냅다 키스를 날려버렸다. 여친은 내 돌발 행동에 무척 놀랐고 선배 A는 기겁을 했다. 나는 다시 한번 연인 사이 맞다고 말했고 여친은 그 선배에게 얼굴을 붉히며 사과하고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 나를 끌고 도망쳐 나왔다. 내가 여친의 손에 이끌려 나올 때 슬쩍 뒤를 돌아봤는데 그 선배의 석고상 같은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근데 이 인간이 생각보다 끈질기게 계속 여친을 귀찮게 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사고치게 만든 인간이다. 여친이 왜 그랬냐고 나를 다그쳐서 나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냐고 그놈 눈이 징그럽게 여친 몸을 훑어보던 거. 그 선배 분명히 누나를 좋아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자 여친은 그 선배가 자신을 좋아하는 거 알고 있다고 이미 그 선배에게도 고백을 받았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선배는 그렇다 쳐도 왜 여친은 살갑게 구냐고 묻자 여친은 그 선배가 과대이고 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공부도 무척 잘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난 여친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다.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런 놈이랑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건가 물었더니 대학 생활이란 게다 그런 거라고 했다. 진심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들도 있지만 학점을 위해서라면 겉으로라도 친해져야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했다. 무슨 친구를 사귀는데 따지는 게 많은지 고등학교 생활하고는 차이가 커 보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친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도 대학에 와서야 보이지 않는 잣대와 선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쨌든 여러 학관이나 멋진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생각보다 빨리 대학 구경을 끝낼 수 있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도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2시가 지났을 때 우리는 학교 근처에 있는 순대 국밥집에서 끼니를 때웠다. 나는 문득 그 자살령 그대로 놔둬도 되는지 걱정이 됐다. 여친은 별수 없잖고 그 자살령은 자잘한 자살령과 다르게 그 자살령은 진짜 위험한 존재라고 했다. 여친이 자기 같은 아마추어가 하늘로 보내는 건 매우 힘든 일이라고. 이모님이 오시면 해결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여친이랑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근처 백화점에 쇼핑을 했다. 여친과 나는 선천적으로 쇼핑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진짜 끝도 없이 돌아다녔다. 자살령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채 우리들은 다시 전철을 기다렸다. 우리는 플랫폼에서 실컷 수다를 떨다가 난 또 무심결에 보고야 말았다. 맞은편에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20대의 아가씨 뒤에 그 검은 자살령이 서 있는 것이었다. 여친도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 자살령은 전철이 들어오는 대로 아가씨를 밀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내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 아가씨를 향해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저기요. 거기서 빨리 나와요. 빨리.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 아가씨는 헤드셋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내가 외친 소리를 듣지 못하고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다. 전철이 들어온다는 신호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검은 자살령은 그대로 아가씨의 등을 밀어버렸고 아가씨는 그대로 선로로 추락해버렸다. 10여 초 후면 그 아가씨는 그대로 전철에 치일 상황이었다. 여친은 참아볼 수 없어 그대로 내 품에 뛰어들었다. 저 아가씨가 진짜 죽게 생겼다고 생각한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진짜 백마탄 왕자님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멋진 청년 한 명이 선로로 뛰어들더니 그 아가씨를 재빠르게 안고서 올려놓는 게 아닌가. 다행히 그 주변의 몇몇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그 청년도 전철에 치일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난 그것을 보고 정말 안도했다. 그 청년은 정말 용감한 청년이다. 나나 다른 사람 같으면 진짜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모두가 무사하자 그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해줬다. 거기에 나와 여친도 끼어 있었다. 네가 보이기엔 그 여자 어때 보였니? 라고 여친이 물었다. 도저히 자살할 것 같지 않은 여자였는데 혹시 말이야 그 자살령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밀어버리는 거 아냐? 라고 내가 말하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이모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단 너나 나나 조심하는 게 좋겠어. 앞으로 절대 플랫폼 가까이에서 전철을 기다리거나 하지 마. 라고 여친이 말했다. 그렇게 큰일을 겪고 나와 여친은 원룸방으로 돌아왔다. 심신이 지치고 정말 놀랄 일도 많이 겪은지라 그날도 별일 없었다. 나 솔직히 무흐한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니 소득은커녕 지하철에 대한 공포만 잔뜩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마중 나온 여친과 달콤한 이별의 키스를 날리며 그렇게 나와 여친은 또 한동안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나중에 여친에게 전해들은 말을 보자면 이모님이 도착한 직후 지하철에서 주로 활동하던 그 자살령이 사라졌다고 했다. 아마도 이모님의 기운을 느끼고 도망간 것 같았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모님이 지하철을 돌아다닌 끝에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만들려던 그 망할 자살령이 이모님한테 딱 걸리게 됐다. 이모님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테마솔로 그 검은 자살령을 제거했다고 한다. 그 자살령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또 모를 일이라고 했다. 원한에 찬 또 다른 자살령이 나타나 사람을 선로로 밀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가씨를 구했던 청년은 뉴스에도 나오고 시민상까지 탔다.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친구놈들에게 좀 자랑 좀 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 원정은 내게 많은 교훈을 준 유익한 시간임은 분명했다. 무엇보다 별 생각 없던 지하철이 실제로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전철을 기다릴 때 제일 뒤에서 기다리는 버릇을 가지게 됐다. 하여간에 여친 말대로 뭐든지 안전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